자, 들어왔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금융론을 했죠. 금융론은 상환 방식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꼭 그러니까 암기 코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금융의 구분이 잘 나오는데 일단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그 다음에 또 무슨 금융이에요?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또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서 많이 틀린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냐, 주택자금을 은행에게 공급해주는 시장이냐. 그러니까 부채금융, 지분금융, 주택, 소비금융, 개발금융, 그 다음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냐,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냐. 이것들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자, 일단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첫 번째 암기 코드는 부채니까 채권, 찌읒 주식 나오면 주식이죠. 주식, 찌읒 주식. 그 다음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돈을 빌리는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출이죠. 대출. 이 대출을 지금 금융이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이렇게 연상해야죠. 그리고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증권은 전부 다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 그래서 이 놓치면 안 될 게 우리 유동화 제도가 지금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이죠. 이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고자 하잖아요. 이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증권은 대출 채권을 뭔가 변화시켰으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증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채권이니까 부채죠.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거예요. 부채금융이니까 채권 나와요. 연상 바로 돼요. 근데 돈을 빌리는 방식은 대출이라는 거,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그리고 여기는 증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동화 과정의 증권은 전부 다 채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채금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돈을 투자받는 형식 있죠?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받는 형식. 그러면 얘는 암기 코드를 바로 하자고요. 바로 신발을 만드는 벤처 회사에 투자했다. 이게 신발 벤처 투자 회사. 그래서 벤처 투자 회사. 그래서 신이 뭡니까? 그러면 신디케이트죠. 신디케이션.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신발 만드는 벤처 회사에 투자한다. 이래도 되고 신벤처 투자 회사 이렇게 암기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장인은 중간 성격형, 신주 주식, 그다음에 사채 채권, 신주 주식, 사채 채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자, 여기는 뭡니까? 봤더니 주택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 구입. 그러면 볼 필요도 없죠. 주택 소비금융이고, 주택 건설이라고 돼 있네요. 건설. 그러면 주택 개발금융인 거죠. 개발금융. 자, 그리고 이 3번이 시험에 나와서 많이 틀렸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은행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해 줍니다. 차입자에게 뭔가 대출을 해주고 있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죠. 대출해주는 시장. 이렇게 하나가 끝나고, 그리고 은행이 뭔가 끊임없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 등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주택자금의 공급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한다. 주택자금 대출시장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게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 그러면 공급시장이라고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죠. 이 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위험. 자, 요새는 애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항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나왔어요. 금융기관 은행. 그리고 뭔가 위험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요. 위험. 자, 금융기관이 나오고 위험이 나오면 은행은 위험을 뭔가 낮추려는 노력을 하겠죠. 위험을 뭔가 낮추려는 노력. 그 위험을 뭔가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금리를 올려서 은행이 자신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금리를 올려서 차입자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이 나오고 위험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항상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어떤 상품,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반드시 이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작년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위험에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은행이 나오고 뭔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위험이 발생해요. 그럼 무조건 변동금리 상품 이런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기상환이에요. 조기상환. 자, 조기상환이란 차입자가 빠르게 뭔가 갚아버리는 거죠. 조기에 상환해버리는 거죠. 이 조기상환이 나오면 항상 연산코드가 현충일날 조기는 낮게 단다, 높게 단다. 낮게 단다. 그러니까 항상 조기상환이 나오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느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본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고 돼 있으면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난다고 했으면 옳은 지문이고, 시장금리가 하락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대출금액. 자, 대출금액은 최근 3년간 안 나오다가 작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항상 대출 승인 기준으로 LTV를 주는 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대부 비율 또는 LTV를 주는 건 익숙한데 항상 LTV 이외의 기준을 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여기에는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LTV 이외의 기준이라고도 하지 않죠. LTV 이외의 잡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TV, 즉 대부 비율 이외에 잡것들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를 딱 암기해 줘야 돼요. 항상 뭐부터 찾는다? 일단 원리금을 찾아요. 그리고 이 원리금으로부터 대출 금액을 추정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요? 저당상수로 나눠서. 그래서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원리금 찾고 저당상수하면 당수야. 당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원리금 찾고 저당상수로 나와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죠. 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인데 일단 항상 기준을 봐야죠. 기준에 항상 요놈이 나와 있어요. LTV가 기본적으로. 그럼 LTV는 해석이 담보물에 몇 프로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물에. LTV가 5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에 5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보부동산이 5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억에 50% 얼마? 2억 5천. 요게 LTV 기준의 대출 금액이죠. 자, 그런데 밑을 봤더니 LTV가 아닌 다른 게 나왔어요. 그냥 잡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잡것들. 그럼 항상 이 잡것들은 흐름이 똑같아요. 뭘 찾고 원리금을 일단 찾은 다음에 뭘로 나눠서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DTI가 40입니다. 그러면 D, 이게 D가 무슨 D예요? D는 맞존 또나스 아니고 D는 소득의 D란 말이에요. 소득의 D. 이게 DTI 40은 소득의 40%까지, 이게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소득이 6천이니까 6천에 40%이면 원리금이 2,400만 원이죠. 2,400. 그래서 항상 여기에 딱 암기를 하셔. DTI 등 잡것들은 일단 원리금을 먼저 찾아요. 6천에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뭘로 나눈다? 저당상수 0.1이라고 줬으니까 2억 4천이군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LTV 기준의 대출 금액이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항상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작은 금액. 그러니까 여기는 최종적으로 2억 4천이 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금리 상품. 대출 금리 상품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이 있는데 항상 변동금리 상품의 구조를 물어보죠. 자, 변동금리 상품은 대출 금리를 특정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죠. 근데 이 기준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하나 있고 기준이 되는 지표가 하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1번이에요.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는 뭐시기로 기준으로 두 가지를 쓰고 있죠. 하나는 CD 금리, 하나는 CD 금리. 그리고 어떤 분이 도대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한글로 코픽스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CD 금리와 코픽스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CD 금리는 금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하는데 이 코픽스는 은행 연합회가 만든 지수잖아요. 그래서 금리라고 하지 않고 기준이 되는 지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금리와 기준이 되는 지표로 일단 대출 금리를 변화시키고 여기다가 뭘 추가하는 거죠? 가상금리를 추가하는 거죠. 가상금리. 자, 그럼 밑에 가상금리 보자고요. 가상금리는 이번 차례에 오타가 많더라고요. 는 가야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 등으로 판단된 대출의 위험이죠. 대출의 위험에 따라 가산되는 금리죠. 이게 차입자가 딱 왔을 때 차입자가 연체 실적이 있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금리를 조금 더 내놔야겠어. 이런 식으로 차입자의 위험에 따라서 가산시키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환 방식이네요. 자, 상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식인데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느끼는 게 방식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다르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계산 순서라고 해도 되고 또는 흐름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그냥 흐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뭔가 흘러가는 과정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상황이 자, 우리 강의 노트 사례를 들면 내가 1억을 대출받았다.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갚아줘야죠. 그래서 이제 상환을 하려고 봤더니 은행이 뭐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봤더니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라 라고 조건을 달았으니까 항상 차입자는 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 즉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균등한 원리금. 자,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원금 균등 보죠. 원금 균등은 은행이 내가 상환을 하려고 봤더니 은행이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균등한 원금을 먼저 이렇게 결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시작의 순서 자체가 다르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으세요. 그러면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결정해 줘야죠. 그래서 균등한 원리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대출금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대출금액의 저당 상수.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 균등한 원금과 이자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은 매기 균등하는 거예요. 매기. 자, 그러면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금도 갖다 줬고 이자도 갖다 줬으니까 차입자는 더 할 필요가 없죠. 뭔가 할 게 없어요. 자, 이 원리금을 받아다가 은행이 이 원리금을 받아다가 이 중에 이자가 얼마고 이 중에 원금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놓치면 안 될 게 항상 두 번째가 뭐다? 항상 두 번째가 뭐다? 이자라는 거야. 원금 균등도 항상 두 번째는 뭐다? 이자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흐름이 균등한 원리금을 찾고 이걸 받은 은행은 이 중에 이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나머지를 원금 상환분으로 기록을 하죠. 자, 그런데 이자는 항상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그럼 이자는 항상 매기 감소해야죠. 왜? 이자는 왜 매기 감소해야 돼요? 우리가 다루는 방식은 모두 시작부터 원금을 조금이라도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원금을 조금이라도 털어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원금을 조금이라도 털어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줄어들어야죠. 줄어들어야죠. 자, 그리고 원금은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매기 증가합니다. 너무 잘 나오죠. 이자는 감소하는 것만큼 매기 증가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암기 코드. 자, 원리금 균등은 항상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이게 1번. 균등해야죠. 이 균등은 무엇으로 구합니까?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저당상수를 곱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의 흐름을 잡는 거예요? 항상 이자의 흐름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자. 이자는 매년 감소하는 것이죠. 원금을 상환하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원금과 이자 합계가 항상 또이또인데 매년 이자가 감소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항상 늘어난다 이거죠. 늘어난다. 그게 바로 요 문구죠.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매기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원금 균등은 은행이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라 했으니까 균등한 원금을 먼저 결정해요. 그런데 차입자 역할은 아직 안 끝났어요. 원금만 갖다 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서 여기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은행에 갖다 바칠 원리금을 맨 마지막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항상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했어요. 원리금 균등은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찾고 거기서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원금 상환분으로 기록하는데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원금과 이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이자라는 거 딱 하나만 기억하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을 먼저 찾고 마지막에 원금을 찾고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찾고 마지막에 원리금을 찾고 이것만 딱 기억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원금은 매기 균등하고 이자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매년 감소한다고 봐야죠. 매기 감소한다고 봐야죠. 그럼 원금과 이자 합계는 항상 원금은 또이또이고 이자는 항상 뭐 하니까 감소하니까 원금 이자 합계도 매기 감소하는 것이죠. 감소. 저 암기 코드에 또 오타가 있어요. 요거 원리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원금 균등이에요. 저번 주 좀 바빴다고 검토를 제대로 못했네요. 원금 균등. 자, 그럼 암기 코드 해보죠. 원금 균등은 균등한 원금을 먼저 잡는 거죠. 이게 또이또이. 그 다음에 항상 두 번째는 이자예요.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 감소하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 합계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자가 감소하니까 전체 금액도 이렇게 감소한다고 나와야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놈이 보이면 참 정말 좋겠어요. 원리금이 매년 일정 금액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 강의 노트에는 원금을 매번 얼마씩 상환합니까? 1,000만 원씩 상환하는 걸 제가 예로 들었죠. 1억을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매기 1000만 원씩. 자,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낸다는 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얼마씩이요? 10% 이자라면 이자는 100만 원씩 감소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래서 원금 균등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은 항상 또이또이고 이자는 얼마씩? 이자는 100만 원씩 일정 금액이 감소한다. 이것까지 눈에 보이면 아주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좀 해보자. 자,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와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내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저도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카톡으로 매번 주택담보대출 얼마 내야 되냐고 맨날 와요. 징그러 죽겠어. 매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금 균등으로 받았어요. 원리금 균등은 이런 말이 없는데 원금 균등으로 받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줘. 야, 이자가 말이야. 너의 말대로 하면 이자가 항상 이렇게 준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내 거 카카오톡에 주택담보대출의 연령을 봤더니 이자가 어쩔 때는 늘어. 저번 달보다 늘었어.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12월 31일 날 이자가 57만 원이라고 지금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56만 9천 원이니까 분명히 줄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확 줄어요. 51만 원으로 확 줄고 그 다음에는 다시 56만 원으로 다시 확 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자의 흐름이 없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거나 그 다음에 제 강의 노트에는 연상환이에요. 연상환. 이게 매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연에 한 번 갖다 주지 않죠. 월 상환한단 말이에요. 월. 여기서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냐? 원금은 균등해요. 연상환이나 연상환을 12달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월 상환액 중에 원금액은 항상 동일한데 이자가 왜 틀리냐 그러면 실제에서는 이자를 일할 상각이에요. 일할 상각.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연 단위로 이렇게 연의 흐름을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우리가 실제 이자를 일할 상각하게 되면 이게 일 단위로 이자를 부과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월이면요 31일이잖아요. 근데 2월에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3월달이 되면 31일이란 말이에요. 31일.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일할 계산하게 되니까 이렇게 쭉 줄었다가 다시 쭉 늘었다가 3월달에 2월달에 쭉 줄었다가 3월달에 다시 쭉 늘었다가 이런 현상이 보여져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이자는 항상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의 비교. 자, 상환 방식의 비교는 항상 원금 균등으로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원금 균등으로. 자, 왜 원금 균등으로 암기하니? 그러면 원금 균등이 항상 극단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거나 가장 적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원금 균등은 왜 만들어진 방식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자, 항상 기준은 원리금 균등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방식이고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 이놈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보다 조금 더 나는 빚을 빠르게 갚고 싶다. 원리금 균등이 기준인데, 야, 일단 기준보다 나는 원금을 조금 빠르게 갚고 싶어. 그러면 선택하는 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을 빠르게 갚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를 줘요. 원금을 빠르게 갚는다는 건 기초, 시작부터 원금을 많이 갖다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중심으로 원금을 누가 가장 많이 상환합니까? 그럼 당연히 원금 균등이 가장 많다고 해줘야죠. 왜? 원금을 빠르게 갚으려고 하는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또 기초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저당 지불액. 이 저당 지불액은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예요. 원금과 이자 합계. 그럼 당연히 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전체 돈 지불액. 돈의 지불액도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갚고자 만든 방식이니까 기초의 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은 원금 균등이야. 원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원금이 포함된 전체 금액의 돈도 가장 많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잔금이에요. 잔금. 잔금은 원금을 상환한 이후에 남아있는 잔금이니까 원금을 가장 많이 상환해? 그러면 남아있는 잔금은 네가 가장 적겠구나. 네가 가장 적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누적 이자액은 상환기간 전체에 내가 납부한 이자액을 합친 거예요. 그런데 원금 균등은요. 원금을 빠르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힘들어. 허리띠 졸라매고 막 빠르게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 힘든 걸 잘 참으면 전체적인 이자 지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누적 이자가 가장 적다 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 항상 시작인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많이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초 원금은 가장 많다. 그리고 원금이 많으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 전체도 가장 많다. 자, 원금을 가장 빠르게 많이 빠르게 갚으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가장 적다. 원금을 처음부터 빠르게 갚으니까 힘은 들지만 상환기간 전체의 누적 이자는 가장 줄일 수 있다. 이게 암기 코드죠. 자, 유동화. 자, 유동화는 자산을 매각해서 뭔가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집에 있는 금반지를 시장에 내다 팔면 급전을 마련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금반지를 유동화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팔아도 새로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부동산을 유동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동화는 은행이 어떤 자산을 유동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동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얻은 채권,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인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놈이에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항상 유동화 제도가 나오면 은행에 뭘 풍부하게 한다. 유동성이란 건 돈이죠. 이게 은행에 돈의 흐름을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은행에 자금이 많아지면 차입자는 나쁠 일은 없는 거죠. 은행의 자금이 좋아지면 차입자는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주택저당 증권에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암기가 MPTS는 지분형. 영어로는 요 가운데가 중요하다겠죠. 가운데가 S가 있으면 패스스루형, 지분형. 그 다음에 MBB는 T가 없어요. 요거
T가 없는 MBB는 채권형. 그 다음에 MPTB는 이게 페이스루죠. 페이스루.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패스스루형은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부 연계. MBB는 T가 없어요. T가 없으니까 무연계형. 그 다음에 페이스루죠. 페이스루는 페이만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에 이제 요걸 묻는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누가 갖느냐. 그럼 일단 뭔지 굳이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돼요. 네, 암기 안 해도 된다. 왜? 굳이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MPTS는 T자만 있지 M자가 없잖아요. B자가 없잖아요. T자만 있죠. T자만 있으니까 그냥 요거 세 가지를 다 연구할 필요 없이 다 누가 가져가면 돼요. 투자자가 가져가면 되는 거죠. 투자자. 그런데 MBB는 T자는 없고 뭐만 있어요? B자, 발행자. 야, 발행자가 왜 B니? 그냥 B로 시작하는 것 같아. 투자자는 T로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B, 발자만 있네? 그러면 발행자가 다 가지면 되는 거죠. 종류 불문하고. 이게 종류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MPTB는 투자자가 일부를 가져가고, 발행자도 일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MPTB를 혼합형이라고 하죠. 혼합형. 자, 문제는 투자자가 뭘 가져가고 발행자가 뭘 가져가냐. 그럼 일단 소 나오면 뭐 개발바닥, 소발바닥, 닭발바닥 뭐 이런 게임 있잖아요. 소 나오면 그냥 소발바닥, 발행자. 그리고 투자자는 항상 집에 갈 때 두 가지를 챙겨가죠. 현금,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용돈 드려야 되니까 현금 챙기고, 그리고 손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조기 하나 챙겨가죠. 영광굴비. 현금과 조기를 챙긴다. 투자자는. 발행자는 소, 발바닥. 이렇게 암기를 했다.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MPTS는 패스스루, 전부 연계형, 지분형 투자자가 다 갖는다. MBB는 T가 없으니까 무연계, 자, 채권형이고 발행자가 모두 갖는다. MPTB는 페이스루고 혼합형. 이유는 T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자, 투자자는 현금과 조기를 챙겨가고 발행자는 소유권을 챙겨갑니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수치만 좀 확인하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명목형이죠. 명목형. 자, 요 2번에 질문을 깨톡으로 주셨더라고요. 이거 제가 오타냈더라고요. 여기에 위탁관리인데, 위탁관리가 맞는데, 위탁관리를 딱 적어놓고 읽어봤더니, 뒤쪽에 상근임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후에 제가 자료를 갖다가 붙일 때 직접 워드 친 게 아니라 자료를 기존 거 갖다 붙이다가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이렇게 돼야죠. 이게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니까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죠. 이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 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미스터부가 명목형 회사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야, 이게 도대체 본점이란 게 뭐냐? 그러면 제 위탁관리라는 명목형 서류성 회사도 실질은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법인의 틀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법인의 틀은. 근데 이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항상 법인에다가 뭘 기록해요? 소재지를 기록해요. 우리가 흔히 주소 같은 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소지가 그냥 본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주소지가. 이런 소재지가 있어야만 어떤 일이 되느냐. 아니, 뭔가 소재지가 있어야 뭐 사무라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목형이라고 해서 소리만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일하는 사람, 저게
회사에 실질이 없는 거지. 어디서 사무실에서 뭐 우편을 받을 사무실이라도 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는 사무실이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지로 기록하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세금 낼 때는 관할이 필요하잖아요. 관할. 뭐 서울시에다 내야 되느냐, 도에다 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할 같은 걸 할 때도 세금이라는 실질 때문에 또 소재지 같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인이라 소재지 같은 걸 적어요, 주소로. 그럼 그게 그냥 본점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건 그거 말고 다른 거 설치할 방법도 없는 거죠. 서류상 회사니까. 그리고 당연히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도 들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설립자본금이요. 설립자본금은 5억, 3억, 5억, 3억. 자,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았으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최소한 얼마를 끌어모아야 됩니까? 그러면 70억, 50억, 70억, 50억이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 현물출자는 안 된다. 이러고 자, 주주 1인 주주 1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0%죠.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할 텐데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자, 프로젝트 대출. 자, 프로젝트 대출의 중요한 특징을 다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비소구, 제한적 소구, 그 다음에 부의 금융효과,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대출이다. 에스크로우 제도 다 아는데 항상 실질이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가. 자, 그리고 여기 은행이 있단 말이야. 은행이 있어요. 은행. 자, 은행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때 이렇게 사업자에게 직접 빌려주지 않는다 그랬죠. 반드시 사업자와 별도의 독립된 뭘 만들으라 그래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으라 그러죠. 프로젝트 회사. 그리고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행이 프로젝트로부터 현금을 다 받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소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요 1번이에요. 사업자에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빚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은행은 사업자에게 빌려준 게 아니니까 사업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비소구, 제한적 소구금융이에요. 그리고 은행은 사업자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에게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죠. 사업자의 장부죠. 이 부는 장부부잖아요. 사업자의 장부에 부채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자의 부의 금융효과고. 그리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제도 활용한다. 이 정도면 되는 것이죠. 주택연금 우리 시험에 벌써 안 나온 지가 10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퇴색된 논점인데 올해는 중요한 게 개정이 됐죠. 자, 일단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가격 요건은 9억 원이에요. 9억 원. 예전에는 시가였어요. 시가가 지금은 공시 가격 9억 이하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또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공시지가도 공시가격이죠. 정확히는 공시가격 9억 이하, 공시가격 9억 이하 이렇게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